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 2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계속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걸 잠깐만 떠올려 보자. 우리가 원래 학습했던 내용의 목표가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할 때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다양한 타당한 근거를 들음으로써 주체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작품을 그렇게 주체적인 관점으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뚝 2편을 우리가 학습했는데, 거기서 박완서 선생님이 어떤 다른 작품을 쓰신 것이 있고, 작품 세계는 어떻고 성장 과정은 어땠으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감상하기 좋은 내용들을 학습해 보았지. 발단과 전개 부분이 앞부분의 줄거리로서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의 위기 부분, 교과서에 수록된 그 부분을 학습해 보았어. 자, 오늘은 우리가 중략된 줄거리 부분에 절정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습과 교과서에 수록된 결말 부분, 그리고 이어서 학습 활동과 핵심 정리에 대해서 학습할 거야. 교과서 261페이지부터 우리가 학습해 보자. 교과서 261페이지는 중략 부분의 줄거리인데, 이 중략 부분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있어. 발단 전개 위기에서는 현재의 시점을 서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전쟁 당시가 나와. 이 말은 어디로 돌아왔다? 과거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해. 나의 오빠는 과거의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 치하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어. 그리고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간신히 도망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 왜? 의용군에 있다가 도망쳤는데, 도망친 사실이 발각되면 오빠가 어떻게 되겠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겠지. 근데 이렇게 잘 숨어서 지내다가 결국 인민군 군관에게 오빠의 존재를 발각되게 되고, 결국 오빠가 홍상을 입고 죽게 된다는 내용이야. 자, 여기에서는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실제 엄마의 말뚝 중략 부분 생략된 절정의 스토리를 조금 더 가져와 봤어.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 치하에 있었어. 우리 가족이 머물던 도시가 개성 개풍이었으니까. 우리 실제로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가잖아. 무단으로 침공하잖아. 그래서 막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까지 막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되잖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민군 치하에 있었는데, 오빠가 그 전에 좌익운동에 가담했던 적도 있었고, 부득이하게 의용군에 지원하게 되었어. 근데 거기에서 어떤 현실적인 괴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빠가 도망을 치게 되었고, 정체가 발각될 시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숨어 지냈단 말이야, 도망치면서. 애초에 오빠가 의용군에서 탈출해서 도망쳤을 때도 심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피폐한 상태였는데, 불구연기까지 하면서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민군 군관을 알게 되었는데, 이 군관이 오빠의 과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요하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발각되게 되고, 정말 잔인하게도 인민군 군관이 오빠가 바로 죽지 않게 끝까지 대답을 요구하면서 하체, 다리에만 총격을 가하는 거야.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엄마와 나는 엄청난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었지. 자, 여기서 인민군 교관의 어떤 이러한 잔인성을 통해서 전쟁이 주는 참혹성, 그다음 비극, 그다음에 인간성이 상실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한국전쟁 당시에 엄마에게는 아들이자 나에게는 오빠, 우리 혈육과 핏줄, 가족을 잃었던 이때의 고통스러운 그 비참한 심정,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고통이 가슴속에 한이 되어서 회복되거나 치유되지 않고 결국에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요새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지, 뭐 PTSD라고 영어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후유증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가 무의식에서 겪을 만큼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을 볼 건데, 자, 결말의 첫 부분을 보면 아취가 깨어날 때 다시 언제로 돌아왔어? 처음에 발단 전개 위기에서는 우리가 현재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라는 과거의 시점으로 절정해서 되돌아갔다가, 결말에서는 마취가 깨어날 때 현재의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지.
나중에 선생님이 문학의 용어나 핵심 개념어 강의를 따로 정리를 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야. 먼저 순행적 구성이 있어. 이 순행의 순자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즉,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지?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가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이게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인데 이러한 순행적 구성을 다른 비슷한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해. 근데 역순행적 구성이란 말은 뭐냐면 순행적의 역순이란 말이야. 거꾸로 뒤집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건 반대지.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되돌아오는 구성을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과거 회상 장면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같은 말은 아니야. 자, 이제 이어서 261페이지의 교과서 결말 부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 있었다고 했잖아. 여러 명이 어머니를 깔아 눌러도 묶어 놓아도 심지어는 어머니를 제어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어. 그만큼 마음속 가슴 깊이 박힌 한이 엄청났다라는 거겠지. 흉스러웠다는 거야. 어머니는 엄청난 힘을 소모하셨는지 탈진 상태가 계속됐어. 근데 어머니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고 날아갈 것 같은 백지장 같았어. 생기가 없었다라는 거야. 도저히 회복될 가망조차 없어 보였어. 모두가 어머니를 보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모두들 어머니 문병으로 와가지고는 중해 절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직 살아계신 분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예 상갓집을 온 것처럼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보통 원래 같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말리거나 막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 역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만큼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거지. 어느 날 이제 문병으로 온 내 친구가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한번 흘낏 본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수의는 장만해 놓았니? 자, 수의가 뭐냐면 우리가 염습을 할 때 시신, 송장에 입히는 옷을 시신을 씻기고 안에 넣기 전에 의례를 치르는 그런 염습을 하기 전에 입히는 옷이 수의라고 해. 자, 이제 교과서 262페이지야. 단순히 수의뿐만 아니고 묘지까지 물어보는 거야. 즉, 이 말은 뭐겠어? 친구가 부모님의 죽음이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냐. 묘지에 대해서도 왜 굳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시는 곳인데 굳이 지금 준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것, 죽음이나 장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친구는 나의 태도나 행동에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야. 자식으로서 부모의 죽음이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내 친구라는 이 가시녀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너무 태평해. 그래서 어이가 없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나이롱 딸이야, 나이롱 딸. 나이롱이 무슨 말이냐면 나일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나일론은 천연이 아니고 합성이나 인조 섬유를 나일론이라고 해. 여러분이 나일론 환자라는 말 들어봐서 혹시 나일론 환자?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주 장기간. 이미 치료가 끝났고 누가 봐도 아주 건강을 되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아. 끝까지 아프다고 해. 회사를 쉬면서 보험금을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는 그런 환자들. 아이롱 환자라고 하지. 이 사람들 진짜 환자야? 건강을 회복했다니까.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가짜 환자라는 뜻이야. 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나이롱이라는 뜻이 어떻게 쓰였냐. 기존의 의미에서 좀 더 확장되고 전성되어서 쓰이고 있어. 그러니까 즉 진짜인 것을 흉내내는 결국에 뭐야? 가짜를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 나이롱이란 단어의 의미다.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인 것을 흉내내고 있는 가짜를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 나이롱이라는 단어야. 자, 친구가 나이롱 딸이라고 자신의 친구, 즉 서술자, 나라는 서술자를 팩트로 조지면서 디스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는 거야. 아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 있는 딸마저 부모님의 장례 준비를 이렇게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 어머니의 사후 대비를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나이롱이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불쌍한 처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너무 좀 섭섭하고 마음이 안 됐어. 그래서 변명할 마음이 생긴 거야.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어. 선영이 뭐냐면 조상의 무덤이나 그 근처의 땅, 선산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근데 너희 고향 어디야? 야, 너 내 친구 너 알잖아. 내 고향 어딘지. 개송이요. 개풍군. 알잖아, 너. 근데 친구 입장에서 어이가 없지. 변명이 너무 구차해. 야, 그럴 거면 막말로 북한에 두고 온 논이랑 땅 담보대출,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해갖고 돈 달라고 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비꼬고 있는 거야, 친구를. 내가 뭐라고 또 변명을 했냐면, 야, 그건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야, 엄마와 나 사이에. 엄마가 살아생전에는 못 가보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사후에라도 어머니가 선영의 눕기를, 묻히기를 바라실 거 아니야. 말은 안 해도 간절히 바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곳에 묘지를 알아보고 따로 쓸 수가 있겠냐. 어차피 묘지는 사후의 집이잖아. 지금 필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묘지, 수의, 즉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장례에 대한 어떤 대비가 친구와 나의 인식이 다른 거지. 친구는 자식된 도리로서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하실 것 같은데 마음 아프게 왜 그런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아, 근데 이때 어머님이 눈을 딱 떴어. 눈을 뜨고 그 전에 생기 없던 모습과는 아예 딴판이 됐어. 아주 또렷하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인제. 자, 어머니가 나를 부르고 곁으로 불렀어. 교과서 263 페이지야. 어머니한테 다가가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 나한테. 내가 죽으면 묘지를 쓰지 말래. 무슨 말이냐면 매장하지 말라는 거야, 땅에. 아주 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잔잔하고 아주 똑부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 유언 삼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유언으로.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라버니한테,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오빠한테 과연 엄마가 어떻게 해줬을까? 밑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야. 잊지 않고 있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하면서 다시 과거의 이야기가 또 언급되고 있어. 어머니의 손은 나를 이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 자녀의 신식 교육을 위해 아주 억척스러운 의지, 집념을 가지고 서울에 정착하겠노라 굳은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들어올 때 그때보다도 더 강한 때와 고집을 느끼게 했어. 자, 처음에 오빠를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슬펐지만 일단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시신을 수습하고 일단 감회장했어. 임시로 묻어놨다라는 말이야. 그 이후에 서울이 수복됐어, 국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화장장이 정상화되니까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했어. 근데 그때 우리랑 합하게 된 올케는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도 없는데 무덤까지 없으면 나중에 아버지 인사드리러 갈 수도 없고 성묘를 갈 수도 없고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자, 매장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올케한테 항상 죄인처럼 지냈어. 내가 아들의 죽음에 나의 원인이 있다고, 내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과 책임감과 이런 걸 갖고 기가 눌려서 살았는데 이때만큼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어.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케도 마지막에는 순종을 하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문학적인 표현이야. 오빠를 화장했다라는 말이지. 강화도에 내리고 멀리 개풍군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어. 바닷가에서 오빠의 화장한 뼈가루를 뿌렸다라는 의미겠지.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 죽거든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이 말은 뭐라고? 사후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시신을 화장해서 내 뼈가루를 어디를 향해? 고향 땅 선영이 보이는, 개성 개풍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뼈가루를 날려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야. 지금 이 작품의 작중 상황은 우리가 일단 화장 문화가 정착된 게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그 전에는 어떻게 감히 자식이 부모의 시신을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냐, 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유교적인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죽음이나 장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빨리 돌아가셨으면 한다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금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소술자인 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린다고 하면, 납골당도 아니고 심지어 바다에 뿌린다고 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겠어. 하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내 살아생전에 이런 어떤 유언과도 같은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고 따라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왜? 전쟁 때 가족, 핏줄, 혈육을 잃은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집안에서 우리 딸 너밖에 없어. 그래서 너만이 나의 유언을 다른 사람의 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굴하지 않고 내 유언과 부탁을 따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이 녹아있는 거야. 실제로 6.25 한국전쟁 때 오빠를 잃었던 나의 자전적인 체험이 녹아있는데, 이런 자전적인 체험을 작품에 담아냄으로써, 얘들아, 그 소설은 허구성의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은 구라를 쳐야 되는데 진짜 내가 겪은 실제 팩트를 가지고 온 거야.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의도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작품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 뭔가 실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사실성이 확보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어. 뭐가? 전쟁이나 분단의 문제가. 왜? 어떤 우리가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 이런 단어들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야. 근데 작가의 자전적인 체험을 가져옴으로써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아픔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있는 거야. 자전적 체험이 가지고 오는 어떤 효과, 그리고 이러한 자전적 체험을 넣을 때 작가의 의도나 목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 교과서 264페이지야. 오빠를 화장한 다음에 그 뼈가루를 가지고 강화도에 갔어. 그래서 강화도에서 우리 고향 땅 선영이 있는 개성 개풍이 보이는 그 바닷가에 섰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우리 고향 땅은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 지척이 보여. 하지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갈 수 없는 땅을 향해서 한 줌 먼지, 이 먼지가 상징하는 것은 오빠의 뼈가루를 의미하겠지. 먼지를 훨훨 날렸어.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어. 하지만 선영에 묻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한을 그런 식으로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풀어낸다. 이러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뭐냐면 어머니의 모습에는 뭔가 내가 나의 운명과 팔자, 운수 속안에 순종하고 그 한을 속으로 사귀는 이런 나약하고 다소곳한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조금도 없었어. 방금 출전하려는 어떤 용사, 장군처럼 아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라는 거야. 어머니는 여기에 굴복하거나 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야.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어. 너무 엄청난 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전쟁이 가져온 상처와 분단이 가져온 어떤 비극, 상처, 마음속에 깊이 남은 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지. 근데 어머니한테 그 한 줌의 바람과 먼지는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 무슨 의미냐? 결정적으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한 줌 먼지를 바람에 흘려서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 절대 굴하거나 굴복하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순응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앗아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총애하던 내 아들, 진짜 가족을, 핏줄을 뺏어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괴물, 전쟁과 분단이라는 괴물을 거역할 수 있는, 맞서 싸우거나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야. 어떤 의지? 극복의 의지가 보인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그 짓을 나한테 또 하라고 하는 거야. 이 그 짓, 그 짓이 의미하는 거는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를 자신의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뿌려달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해달라는 거야. 나는 오빠를 그렇게 한 줌 먼지를 바람에 실려 보내는 그 가슴 아픈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어. 그 짓을 목격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그 짓을 해달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너무 잔인한 거야,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괴물이 뭐야? 전쟁과 분단이 갖고 온 그 고통과 참상을 무화시키는 것, 무력화시키는 것이 진짜 그 짓밖에 없을까?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우린 다른 방법 못 찾았어? 진짜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회피하지 않아.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어떻게 하겠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극복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야. 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해하지만 물려줄 게 그 집밖에 없다. 너무 미안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나의 유언을 따라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내 딸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점점 어머니를 이해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어머니의 동일시되고 어머니가 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내가 직접 보고 어머니의 감정을 동일시하고 동화되고 결국 더 가까워져서 종래에는 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투병 중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실제로 다리 부상 이후에 수술을 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정신적인 상처, 외상, 가슴속 깊이 남은 고통과 한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또 하나, 분단과 전쟁이 가져온 상처나 한이 결국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분단이란 괴물과의 싸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소련과 미국, 그다음에 국군과 인민군, 여러 가지 이념, 이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정말 잔인한, 같은 한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을 일어났어. 그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던 혈육인 아들을 아주 비극적으로, 그것도 내가 보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잃은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이런 세월이 아무리 30년, 수십 년이 지났어도 이 아들을 잃은 한이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결국 무슨 말이냐? 이러한 상처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나한테 남아있는 이 상처와 한, 어머니는 더 이상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상처와 한을 의미하겠지. 자, 이 작품에서 나는 어머니를 점점 이해해가고 있어. 어머니가 처음에 다리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돼. 나는 여기서 자식된 도리와 의무를 생각하고 있어. 그 이후에 어머니가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수술 상태에서 환각을 보고 있으면서 발작을 일으켜. 장난의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여기서 오빠의 비극적 죽음을 떠올려. 왜? 엄마와 점점 뭐 되고 있는 거야? 동일시 되는 거야. 또는 동화되고 있는 거야. 엄마의 엄마가 보고 있는 그 끔찍한 참상이 나한테도 보이고 있고, 엄마를 보면서 느끼는 그 정말 비극적인 고통과 한을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머니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화장해서 뼈가루를 너희 오라비한테 했던 그 짓처럼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나는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머니를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머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작품 상황이 진행되면서 가까워지고 있고 어머니를 이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거야. 어머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에 종래에는 어머니의 아픔은 곧 어머니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과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픔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확장해서, 전이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박완서 선생님의 엄마의 말투 2편 작품 해석, 감상, 평가였어. 자, 우리가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작품의 학습 활동과 핵심 정리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할 거야.